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법무팀 직무에 관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직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무팀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이직을 할 수 있는지, 커리어를 또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현직 변호사신 열혈청년 훈 멘토님이시고요.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열혈청년 훈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처음에 중소기업 좀 법무팀을 들어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커리어의 대부분은 사실 공공기관 쪽에서 좀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어떤 법무팀의 뭐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법무팀이 크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떤 다른 일반적인 직무랑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경험한 현직에서의 그런 경험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에서 법무팀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마다 이제 다소간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건데요. 네,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네, 먼저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 네, 좀 큰 틀에서의 법률 자문이라고 하는 게 좀 사실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네, 아니면 대표적으로 어떤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뭐 회사마다 노무사를 따로 두고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노무사가 뭐 따로 있다 할지라도 네. 인사 노무에 관한 어떤 뭐 법률 자문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회사든 다소간의 지적재산권 업무 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예 그쪽이 뭐 전문인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제 네네.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일단 법률 자문 큰 틀에서 그게 하나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계약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회사가 그쵸. 됐든 네, 네. 하다못해 예, 장소를 빌리더라도 네.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법이고 네.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떤 판매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네. 관련돼서 필요한 자원을 매입한다든가 그다음에 네.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어떤 계약 부분 네. 두 번째로 있을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회사마다 좀 어떤 빈도나 다소의 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네. 아무래도 소송이 있죠. 네. 예.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법무팀에서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가 물론 없지는 않은데 네.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대체적으로 뭐 직접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그쵸. 않고요. 예, 로펌에 예. 외주를 많이 네, 주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아주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어떤 소장의 양식이라든가 뭐 음. 법적 쟁점 자체가 거의 정형화돼 있는 네. 네. 그런 경우는 그냥 법무사님들한테 그냥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건 약간 네. 케바케인데 네. 다만 이제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법무팀 같은 경우는 그런 네. 이제 전체적인 그 소송의 진행이나 네. 뭐 그런 전략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무래도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크게는 이제 소송이나 법률 자문, 네. 계약 요 세 가지가 아마 어느 법무팀이든 음.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 세 가지의 어떤 비중의 차이나 요거 네. 뭐 이제 어떤 업계마다 또는 회사마다 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기업 측면에서는 계약서 검토 같은 게 가장 필요했던 사실 작은 기업 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표준 계약서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도 법률 자문이 없으면 표준 계약서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표준 계약서뿐만 아니라 이 표준 계약서가 영업부서, 뭐 인사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마다의 표준 계약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계약을 하면서 추가되는 조항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번씩 소송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그럼요. B2C 기업, 소비자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의 걸려오는 소송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유사단체나 유사 기업에서 오는 소송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법률 자문,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소송, 그리고 계약서 검토 같은 네. 일들. 혹시 그러시면은 하루 일과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특히 법무팀의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원부서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어떤 사업부서라고 하면 우리가 음,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쵸. 그건 네,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회의에서 내부 설득도 네, 해야 될 것이고 그 외부의 이해관계자나 이제 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끌어 네, 나갈 수가 있는데 법무팀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말씀드린 계약이 됐건 네, 어떤 네, 소송이 됐건 네, 어떤 법률 자문이 됐건 네, 기본적으로는 법무팀에서 먼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네, 타 부서에서 어떤 걸 그쵸.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라는 약간 네, 어떤 지원 부서로서의 수동적 면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일과라는 거는 약간 뭐 바쁠 때는 되게 음, 바쁜 면이 있고 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야근이나 뭐 주말 음,
지금 그 뭐 모든 회사의 부서가 그런 음, 면은 있습니다만, 네, 그런 건 네,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일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루틴하게 그렇게 네, 흘러간다고 보실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나 네, 어떤 뭐 좀 이제 여유가 있다 싶으면 네. 다른 기획 업무를 좀 부탁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기획 부분들. 업무요? 네, 그건 뭐 이제 어, 회사마다 좀 다를 네, 텐데, 예, 법무가 오로지 법무 업무를 하는 경우도 네, 있고, 이제 법무팀이 작거나 네, 아직은 어떤 법무를 개별적으로 독립시킬 정도의까지 규모가 아니다 네, 하면 네, 속해 있는 어떤 그 부서에 네, 네. 뭐 기획 업무를 좀 같이 시키는 경우도 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예, 저 네,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규모가 있는 법무팀은 뭐 아무래도 법무 업무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예, 아직은 규모가 작거나 뭐 한 네, 명이서 법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 뭐 기획 업무도 일정 부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네,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일과는 대강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법무팀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취준생 입장에서 사실 법무팀이라는 거는 워낙 네네. 전문적인 부서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내가 법대를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거나 음, 아니면은 로스쿨을 준비해봤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해야만 네. 법무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팀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팀에 취업하기 네,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 일단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냐 하는 네, 거는 뭐 이제 회사마다 판단이 다르고 또 네, 다루는 업무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는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예, 일단 당연히 뭐 법률적인 부분을 모른다 하면 네, 다른 어떤 일반적인 뭐 정규직으로 입사라는 거는 둘째 네, 치더라도 네. 예, 법무팀으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쵸. 예, 그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현직에 있으면서 네,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법무팀으로 취업을 하는 부분이 약간 애매해진 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가요? 예, 네, 현실적으로 이제 뭐 저도 그 변호사 시험을 출신이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매년 한 1,500명 정도 전후의 어떤 변호사들이 매년 나오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신입 변호사들을 네, 사내 변호사로 곧바로 채용할 수 있는데 네, 네, 어떤 법대 출신의 이제 비변호사를 네, 법무팀에 채용을 할 수요가 네, 물론 네, 지금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게 줄어들었다. 네, 사실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법무팀을 하는 부분이 기존의 법무팀을 하시던 분들은 네, 이제 기존의 법무팀을 하면서 네, 어떤 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네, 네, 또는 그 이상이든 회사 내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회사 네, 내에서 어떤 인정받은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그래도 계속 어떻게 그 커리어를 이어나가시든 뭐 어떤 네, 이직을 뭐 고민하시든 어떻게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현재 경험이 없는 그런 네,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자격증이 네, 없는 사람의 차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되게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네, 네, 채용을 할 때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음, 이왕이면 그냥 바로 그냥 변호사 자격 있는 로스쿨 그쵸. 출신 네, 신입을 어떤 뽑는 네, 것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그 변호사들을 네, 뭐 일반 대리나 뭐 네, 아니면 주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직급마다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예, 그렇게 뽑는 경우도 사실 이제 있기 때문에 네,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네, 무조건 법무팀을 가겠다.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네, 어떤 예전처럼 네, 예를 네, 들어 로스쿨이 이렇게 본격화되기 뭐 한 5년, 10년 전이었으면 뭐 네, 그 판단이 맞는 판단이실 수 네, 있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실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한번 뭐 법률 전공을 활용한 어떤 다른 법무팀을 꼭 음, 가야만 되느냐 음, 좀 더 이제 어떤 유연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현재는 이제 1,500명 정도의 예, 연간 매년 변호사가 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네, 있다라는 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로스쿨을 나오든 나오지 않든 법무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네. 이 법무팀을 어떤 법무팀을 들어가야 될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조건이 연봉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기업 규모나 아니면은 법무팀의 직무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공공기관 법무팀하고 사기관 네. 법무팀, 사기업 법무팀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이제 같은 점도 당연히 네, 많고요. 예, 네, 다른 점도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 네, 느끼기에는 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조직이 되게 어떤 선하기는 쉽지 않아요. 반대로 사람은,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을 놓고 보면 네, 되게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도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네. 만들어지는 조직은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기 조직을 아무래도 위하게 돼 있고 네. 그 조직이 잘 되고 보호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법무인 네. 셈이거든요. 네. 예, 네. 지원부서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네. 어떤 사기업 법무팀이라 할지라도 네. 큰 틀에서는 사실 비슷한 면이 있을 수는 있지 않나 네. 생각은 네.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차이점이 또 그럼 당연히 없느냐?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대한 검토가 네. 됐든 계약에 대한 검토가 됐든 내부 법률 자문이 네. 됐든 사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회사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어떤 약간 첫 번째인 첫 번째가 아닌가 못해서 두 번째 이상은 아닌가 싶고요. 네. 네. 공공기관의 경우는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될 거냐 그거 네. 당연히 고려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게 네. 안 들어간다는 말은 아닌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법에 맞나 안 맞나.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공공기관이란 거는 네. 어쨌든 그 주무부처가 있게 마련이고 네. 또 이제 국회의 국정감사도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네. 있고 그리고 뭐 기관이 약간 이제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씩 감사원의 감사가 네.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어떤 법에 맞느냐, 나아가서는 네. 어떤 제3자적 관점에서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떤 감사가 들어왔을 때 네.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네. 않겠냐. 이런 부분이 사기업보다는 그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지는 않나. 네. 물론 사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다. 네. 그건 뭐 절대 그런 말은 아닌데, 네. 그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네. 공공기관은 그런 쪽이 조금 더 이제 우선되는 것 같고, 우리 회사 이익은 네. 약간 뒤로 가는 반면에 네. 사기업은 이제 우리 회사 이익 이런 게 그쵸. 조금 더 앞으로 네.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어떤 오너나 이런 어떤 중요한 사람들, 회사 네. 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네. 이제 법률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네. 부분이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엄밀히 따지면은 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그거는 당연히 어떤 내부 법무팀이라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의 어떤 법률 자문이나 네. 또는 어떤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전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은 이제 네. 법무팀이 하는 거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이제 뭐 물론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닌 네. 경우들이 많고 또 있더라도 뭐 그냥 어느 정도는 뭐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지만 이제 가장 되게 크리티컬한 것들은 네. 이제 그런 경우죠. 이제 회사의 이익과 네. 어떤 대주주 또는 네. 회사의 네. 어떤 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네.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어떤 상반될 때 어. 그때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참 마냥 원칙대로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참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 좀 있기는 네.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이 좀 비교적 덜한 편이긴 한데, 네.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린 건 네. 비교적입니다. 그쵸. 예, 왜 비교적이냐고 하냐면, 네. 이게 어떤 법무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한 3, 4년 전에 네. 네. 사기업과 뭐 공공기관 이런 데를 네. 막론하고 채용 비리가 되게 핫했어요. 그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네. 비리 사례들이 적발됐었고 네. 사기업 쪽에서도 채용 네. 비리들이 적발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경우 지금 재판 결과들이 슬슬 이제 뭐 2심이나 대법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 네. 약간 뭐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네. 이제 임원까지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실무진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다행이랄까 이제 어떤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네네. 굉장히 케바케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취업에 네. 대한 그 부정 채용에 대한 네. 사건이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네. 그게 또 반대로 사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사례도 아니었다. 네. 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비교적 공공기관은 어떤 그 법에 정해진 또는 네. 이제 내부 회사의 어떤 사규나 내규에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하기가 좀 더 용이한 면은 있는데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뭐 완전히 네. 공공기관은 그런 어떤 사기업적인 그런 뭐 부당함이나 네네. 어떤 어려운 지시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 네. 이제 이렇게는 또 말하기 말하기가 좀 어렵다. 단언할 수는 어렵다. 없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질에 있어서는 네. 어떤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기업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이윤 추구기 때문에 법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이제 저희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석을 예, 예.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법률에서 저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30%는 누가 네. 해도 이기는 소송인 경우가 많고, 네네. 반대로 30%는 어느 누가 와도 지는 소송이 음, 많다 하면, 네. 이제 중요한 건 나머지 40% 네네. 중간 지점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법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의심의 여지 없이 어느 네. 뭐 변호사든 뭐 판검사든 네네. 법조인 100명을 데려놓으면 100명 네. 다 똑같이 해석하는 조문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네. 분명히 있죠. 네네. 있는데, 반대로 100명을 데려다 네. 놓으면 50대 50으로 싸우는 어, 그런 이제 어떤 조항들도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생긴 법이라서 이게 네네.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라는지에 대한 확고한 뭐 대법원 판례가 없다거나 이제 네. 이러면, 그럴 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그다음은 이제 스탠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쪽에 최대한 유리하게, 네네. 이게 의심의 여지 없이 뭐 어떤 네. 대법원 판례가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네네. 정도의 그런 게 아닌 한은 네. 최대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네. 있고, 그냥 반대로 어떤 회사 쪽에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의 어떤 네. 법률 해석, 이거는 뭐 어떤 로펌의 법률 자문을 맡길 때도 음.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로펌의 그냥 말 그대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그냥 네네. 회신해달라, 이제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우리 회사의 어떤 최대한 네.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나 네. 위법인의 수준이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쵸. 예,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 해석의 어떤 여지나 영역이 있는, 네. 예, 차원에서,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 같이 사기업은 아무래도 그 사기업의 어떤 이해관계나 하려고 하는 방향에 네. 부합하는 쪽으로 적극적 법 해석을 이제 음. 시도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죠. 예. 네. 이제 법무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과 사기관을 사기업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법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사기업 법무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딱 정해진 규정 안에서 그거를 철저히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법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규정에 맞는 법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깔끔한 정리신 것 네. 같습니다. 거기 하나만 첨언하자면, 네네.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나 금융 음. 쪽이라면 핀테크 이쪽에서 정말 적극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근데 다만 뭐 업계 같은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기는 네.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지금 제가 있는 회사가 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금융권의 저 끝자락 어딘가에 어쨌든 간에 네. 들어오는 가 있는 회사인데, 네.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규제 산업이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금융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도 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삶에서 또는 어떤 우리 전체적인 네.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크죠. 예, 네. 아무나 또 안 하게, 못 하게 하는 네. 어떤 대표적인 그쵸.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건 네. 좋은데 좋은데 이제 그 규제나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음. 신경 써야 될 게 많긴 할 음. 겁니다. 대신에 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적극적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의 여지는 네. 다른 곳보다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대기업이나 사기업이라 네네. 할지라도 네. 거기보다는 스타트업들이 좀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스타트업은 사실 제 생각에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쵸. 예, 대표적으로 좀 이제 이게 이거는 실명을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예, 타다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당시 화물운송법인가에 그거 네. 시행령의 이제 해석을 갖고 좀 네네. 시작해서 좀 네. 갈등이 있었던 부분인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업무를 하는 근거가 괜찮은 거냐.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스타트업은 사실 근본부터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모델이 자체가 없어지는 날아가는 거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도 있지만 네. 어떤 법률적인 어떤 스킬이나 어떤 최근의 트렌드, 그다음에 도전 정신이 있고 그런 네. 어떤 말씀하신 창의성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네. 스타트업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사기업 중에 내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타트업과 물론 대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고용 보장성이나 연봉이나 그렇죠. 뭐 차이는 그건 발생을 할 뭐, 예, 겁니다. 두말할 나위 없죠. 예, 예. 당연히 발생을 할 거지만 하지만 내가 커리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하고 싶다. 음.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관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타트업도 좋은 커리어의 시작이라는 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타다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앱들이 있는데 그 금융 앱들은 어떻게 보면은 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쫙 펼친 개념이기 때문에 법무팀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획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스타트업도 추천을 드린다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의 법무팀의 역할 그리고 사기업의 법무팀의 역할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뭐 공공기관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내가 제일 처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소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약서 검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법무팀으로서의 전문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인 건 누가 뭐래도 그냥 법무 쪽으로 계속 하는 거죠. 예, 네, 법무팀이 있으면 팀장을 네, 하는 것이고, 이제 뭐 법무실 정도 되는 데는 네, 이제 뭐 실장, 어떤 법무 쪽에 뭐 이사가 있는 정도의 규모의 회사라면 음, 어떤 뭐 법무 이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네, 법무 뭐 본부장을 해보겠다, 그렇게 네, 이제 그런 그 안에서 쭉 커나가는 게 뭐, 예, 두말하면 잔소리, 이제 그게 이제 네, 하나의 커리어 패스일 텐데요.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사실 네, 있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법무 뭐 팀장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는 어떤 뭐 법무실장, 뭐 네, 법무부장, 예, 그거는 뭐 본인의 어떤 노력과 네, 어떤 그동안의 회사에서 보여준 것들을 평가받아서 네, 가기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네, 이제 규모가 좀 제법 있는 기업의 어떤 임원 정도까지 간다 할 때는 음, 사실 고려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예, 거기서 현실적으로 대표적인 고려 요소라는 거는 이제 출신 학벌이나 이런 부분이 아, 없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어떤 로스쿨을 나왔느냐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네, 커리어 패스가 참 애매하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있는데 네, 일단 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네, 저도 어느 정도 좀 일을 하다 네, 보니까 네, 벌써 드는 생각이 이제 저는 아직은 뭐 이게 네, 이제 팀원에 불과한 네,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당장 어떤 팀장 네, 뭐 팀장까지는 그렇다 쳐도 네, 더 네, 나아가서 어떤 부장 뭐 더 네, 나아가서 뭐 기업으로 사기업으로 치면은 뭐 전무나 상무 네, 이렇게 좀 저희 공공기관으로 치면 본부장급 네, 정도 올라가면 네. 대외 업무를 많이 해야 돼요. 대외 업무요? 예, 아무래도 그 네, 비중이 생긴다고 봐야죠. 예, 네, 그 비중이 생기는데 여기서 대외 업무라고 하면 네, 저희랑 관계된 기본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하는 건 네, 물론이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정부나 네, 이제 네, 어떤 관과 또는 뭐 네, 다른 어떤 업계 사람들도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 일단 어쨌든 어느 조직에서든 네, 기본적으로 뭐 부장 네, 정도 네, 또는 그 이상 이제 본부장 정도 뭐 네, 전무 상무를 갈 사람들은 이제 그 회사의 인사팀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네, 네, 기본적으로 능력이 된 사람들을 일단 고른 거는 그건 의심의 여지가 그쵸.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둘 다 능력이 있는데 한 네, 사람은 뭐 어떤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어쨌든 그 음, 옳다 그르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지만 이런 걸 네, 떠나서 네, 현실적으로 어떤 뭐 그 좋은 대학 출신의 네, 선후배들이 많이 이제 그쵸. 있어서 어디 가서 네, 그래도 저는 뭐 몇 학번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네, 말 트기 쉬운 거 하고 네, 이제 완전히 어떤 그런 접점이 없이 네,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경우. 근데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 네, 이제 그 정도 된 분들 중에는 개인의 어떤 그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네, 개인이 인맥을 만든 거가 또 있을 수도 네, 있고 어떤 또 개인적인 능력이나 캐릭터로 그걸 돌파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가장 참 슬픈 현실이기는 네, 네, 한데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인사권자들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인사권자 입장에서 어떤 그 규모 있는 조직은 음,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처럼 뭐 학벌이나 이런 건 되게 아무것도 없지만 네, 내부에서 막 열심히 해서 올라온 사람이 이제 네, 있을 수도 있고 네, 반면에 똑같이 내부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네, 능력은 둘 다 이제 인정받는데 네, 이제 좋은 어떤 뭐 어떤 학력적인 네, 그런 이제 커리어 패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인사권자가 이제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검증된 그리고 그렇죠. 이제 외부에 네, 얘기하거나 이러기에도 편한 네, 예를 쓰자 할 때 그 판단이 그럼 되게 어떤 잘못된 판단이냐 음, 또는 뭐 어떤 회사에 해를 입히는 음, 판단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누가 보더라도 네, 떨어지고 막 문제 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가 문제인 거지. 네, 기본적으로 뭐 능력 있고 내부적인 뭐 인정을 받고 검증된 네, 사람 둘을 올렸는데 네, 그런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한쪽을 선택했다. 이게 네,
이게 개인 입장에서 참 되게 허탈하고 열받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이게 참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네. 회사의 어떤 판단에선 이게 네. 반드시 뭐 어떤 비합리적인 판단이냐 사실은 아닐 수도 네.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회사의 부분이 예, 이득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게 또 맞는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게 참 저는 사실 그쪽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참 슬프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순수하게 무슨 뭐 사장이나 네. 회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네네. 인사권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그런 높은 어떤 일정 이상의 직위를 맡길 때는 네. 그런 이제 사회적인 뭐 자본, 이게 네. 냉정히 말해 사회적 자본인 네. 거잖아요. 그쵸. 그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을 고를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패스라고 할 음.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양쪽 다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뭐냐면은 네. 대외적으로 좀 우리 회사의 입장을 좀 네. 대변도 가서 네. 해주고 네. 가서 좀 말 한마디라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네. 정말 실력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정말 어디 뭐 이 사람이 그 정도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 더 이상 이 음. 사람이 변호사다 아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물론 전제하에 얘기니까 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네. 하나 필요하고 네. 그럼 또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네. 필요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근데 네. 아니면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두려고 하겠죠. 이제 네. 네. 그런 면이 이제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법무팀으로 어쨌든 내가 업무를 한다 하면 네. 그렇게 이제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회적 자본이라는 부분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네. 조언을 해주는 거겠지만 네. 그 현실적으로 네. 조직이라는 것도 어떤 뭐 나름의 위계 질서나 네.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 위의 선배들, 네. 물론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뭐 그래도 한 2, 음. 30년 정도의 업력이 있는 회사라는 가정하에 얘기지만 보니까 전반적으로 법무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더라. 음. 법무팀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더라. 음. 법무팀에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 막말로 팽당하더라. 이런 거 음. 이제 그 선배들의 경험칙이 어지간하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네. 어떤 그런 슈퍼 인재시면은 뭐 네. 모르겠는데 저같이 그냥 평범한 이런 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보통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쵸. 예, 그 네. 사람의 어떤 그 내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네. 됐는지를 네. 보면 네. 대강 내 최대치가 저 언저리겠구나. 이런 게 이제 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법무팀으로서의 내 네. 커리어 패스를 끝까지 갈 건가 그런 거 네네. 한번 보고 만약 그게 아니다 하면은 부서 내에 다른 회사 내 다른 부서가 있을 수 네.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네. 핀테크 같이 그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핵심적으로 연관되는 곳 같은 네. 경우는 법무팀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 쌓은 뒤에 뭐 예를 들자면 사업부나 네네. 어떤 뭐 전략 기획이 있으면 뭐 그쪽으로 네. 가는 것도 음. 불가능하지 않은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물론 뭐 반대로 어떤 사업 모델은 그 네. 자체로 이제 확실하고 거기에 네. 어떤 법률적인 게 들어가기 어려운 예를 네네. 들자면 지금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떤 네. 제조업이 그 대표적이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업 비밀로서의 보호는 뭐 그건 네. 차치하더라도 네. 어떤 제조업에 있어서의 그 다른 회사와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법률적인 것 자체가 들어가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오히려 그쵸. 현장의 네. 기술자분들이나 제품에 연구센터에서 대한 갖고 그쵸.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데서는 사실 이제 법무팀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해서 음. 뭐 전략기획을 간다든가 네. 사업기획부서를 가는 게 가능할까 약간은 좀 의문은 네.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또 이제 어떤 본인이 들어가신 네. 회사나 그 업계의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커리어 패스를 짜는 것도 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팀은 좀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용이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원까지 가는 데는 계속 올라갈 수는 있다. 다만, 물론 뭐 된다는 보장 네, 없죠. 된다는 그죠? 보장은 없지만 그런 거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임원 레벨까지 심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능력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기 그쵸. 때문에 웬만한 건 예, 없다고 봐야죠. 예. 능력을 갖춰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별성을 만드는 거는 백그라운드 유무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 단계에서는 그 기업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외 활동이라는 건 사실 네트워킹 활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 비즈니스를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유한 분들이 더 커리어 패스를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백그라운드가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 측면에서 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관여할 수 있는 법무팀으로 가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에 계속 관여하면서 법 해석을 창의적으로 계속 해나가면은 그게 기존의 법무팀의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백그라운드를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소위 말하는 뱅크 앱이나 아니면 스마트 뱅킹 앱 쪽으로 와가지고 법 해석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긴 판례가 있어요.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백그라운드 유무와 상관없이 네트워킹 유무와 상관없이 필수 불가결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업에 있어가지고 커리어를 쭉쭉쭉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맡으면서 뭐 이사나 그 위에 레벨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단순히 이제 전통적인 법무팀의 업무만 얽매일 게 아니라 조금 더 법무팀의 업무도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기획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이제 상대적으로 네. 어떤 그 빈틈일 수도 있어요. 네네. 거기가 뭐 블루오션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일종의 니치마켓이랄까. 왜 네. 그러냐면 네. 그 입장을 바꿔서 네. 만약에 제가 뭐 국내 누구나 알아주는 네. 미국의 대학을 나왔고 네. 그리고 뭐 로스쿨도 제가 만약에 네. 그러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괜찮은 데를 나왔다. 네네. 그래서 법무팀을 들어갔다 하면 네. 굳이 뭐하러 성공 확률이 불확실한 네. 사업 쪽을 하다가 법무를 아, 하다가 뭐하러 굳이 그렇겠네요. 사업 쪽을 갑니까 제가. 네. 그냥 그 안에서 저는 못해도 일정한 데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뭐 않은데. 반 이상 보장이 돼 네. 있는데 다만 뭐 임원이야 그건 진짜 한 명 네. 두 명인 자리니까 갈 수도 네네.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네. 거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보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예. 다만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요즘은 이제 한 2년 전인가 네. 제가 3년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네. 이제 변호사들 그 법률 신문이라고 이제 있는데 네. 뭐 변호사 아니라도 볼 수 있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 네. 더 이상 이제 법무 쪽만이 아니라 네. 이제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임원들이 좀 배출되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이제 그런 추세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뭐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뭐 선택은 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뱅킹 앱뿐만 아니라 제조 사업 부분도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 이용해가지고 뭐 3D 프린팅이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규제의 중간 지점에 놓인 그런 산업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 법무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재해석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극대화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소송까지 갔을 때 재해석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소송을 이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로스쿨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냥 현실적으로 법무팀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업무를 좀 배운 다음에 로스쿨을 재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저희 생각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참 슬픈 얘기인데 네. 나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장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냐면 네. 저는 비교적 로스쿨의 굉장히 초창기에 네. 이제 운 좋게 어떻게 겨우 입학을 했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비교적 어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도 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예. 지금에 비해서는 네.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수도권의 로스쿨이든 네. 어떤 지방의 로스쿨이든 네. 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보기에 그냥 괜찮아 보여 이러면은 네. 그리고 그래도 아직 제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을 이제 네. 뽑겠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한다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뭐 이제는 글쎄요 몇 기가 지금 입학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기 됐으려나요? 10기 네. 더 됐겠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뭐 기사 정도로 접하는 거긴 하지만 네. 확연히 제가 입학을 했던 그 초창기보다 입학 연령도 낮아지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때랑 다른 게 제가 했을 때도 물론 뭐 합격률이 100%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90%도 아니고 이러긴 네.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50%대까지는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그 기사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 의존하는 네. 거긴 하지만
서울대조차 사실 90%가 안 나왔었을 거예요. 제 아, 기억상에. 네. 서울대 뭐 스카이 소위 말하는 네. 스카이도 90까지는 아마 합격률이 아마 안 나왔던 걸로 네네.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는 네. 예를 들어 뭐 남성들은 보통 이제 군대가 네.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일단 아무리 빨라도 26 정도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26에 로스쿨을 뭐 한 두 번 정도 입시에 실패했다. 그럼 네네. 뭐 28이고 네. 그래서 일단 법무팀을 그러면 일단 입사를 해서 네네. 다니다가 다시 네네.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재직을 했다. 그러면 네. 30살이고 그쵸. 그래서 바로 로스쿨을 이번엔 합격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3년을 하면 33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33에 바로 합격을 해도 사회에 나오는 건 얼추 34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해 주신 요 케이스가 네. 대충 34 그럼 남자 기준으로 네. 전후가 되는 건데 34세 이제 신입을 뽑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걸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시험의 현실적인 요즘 그 최근 합격률이 네. 50%대인데 네. 이게 또 문제가 허수가 거의 없어요. 변호사 시험 같은 아, 경우는 이미 네. 한번 어쨌든 요즘은 경쟁률이 뭐 다시 높아지던가 뭐 그렇긴 한데 네네. 어쨌든 한번 거르고 입학생을 2,000명으로 맞춰서 들어간 거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이 2,000명이 그래도 뭐 소시적에 나도 공부 좀 했다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네. 거라서 그리고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네. 지금 시험을 떨어진 사람도 당연히 재응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안에서 1,500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음,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그쵸.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거나 두 번 정도 네. 미끄러져 버리면 이제 네. 36인데 그럼 이제 딱 나왔을 때 한 개, 그러면 이제 35 딱 잡고 네네. 보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네. 왔는데 35살이고 네. 로스쿨 졸업했고 네. 변호사 시험 한 번 떨어졌고 네. 경력은 중간에 기업 한 2년 다닌 거밖에 네. 없어요. 이제 이 네. 사람을 뽑을 거냐? 네. 뽑을 수도 있지만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갈 거면 네. 바로 차라리 가서 아예 그 사회 경험이 차라리 없을지언정 요즘에 음, 트렌드는 로스쿨 자체도 어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추세라고 하고 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들어가서 네. 빨리 나와서 네. 차라리 어떤 법무팀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기들 중에 뭐 재직을 하다가 이제 네. 그만두고 온 경우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못 하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음,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네. 내가 대기업을 네. 다녔다. 그 국내에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그런 대기업을 네. 다니다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먼저 뭐 제가 뭐 국내 굴지의 그런 기업에 들어갔어요. 네. 일단 26살에 들어가서 한 2, 3년 이제 네. 일하다가 사실 나도 뭐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딱히 끌릴 거 네. 없고 공부도 뭐 나도 뭐 못할 거 없다. 네네. 그래서 28, 9에 이제 새로 로스쿨 네. 들어가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반대로 그 케이스가 그러면은 그런 본인이 다녔던 어떤 굴지의 국내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네. 그거는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설령 뭐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고 로스쿨 한 네. 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이제 다녔던 애긴 네. 하지만 걔보다 더 뭐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괜찮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로스쿨 들어가냐 그 차이도 있을 네. 텐데 이제 그런 로스쿨을 네. 만약에 본인은 다녔던 사람이 지방 로스쿨을 가고 뭐 네. 새로 들어온 입사 지원자들이 뭐 스카이 로스쿨 나오고 네. 이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후자로 쏠릴 네.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를 다니다 음, 로스쿨을 갔으니 당연히 내가 다니던 곳에 또는 그 이상의 법무팀의 사내 변호사 정도는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은 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가능성도 네. 얼마든지 있는 거다. 네.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는 그나마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최악의 네. 경우 합격을 못 한다. 네. 이러면 그 진짜 애매해지는 부분이 공백기가 있거든요. 생겨버리는 거죠. 그 공백기가 진짜 애매한 네. 거예요. 왜냐면 네.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변호사 시험을 일단 5번까지 기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시험은 3학년 끝나자마자 도전하니까 그냥 네. 3년에 치더라도 그 이후에 네네. 4년 하면 7년이에요. 네네. 아까 저희가 가정한 그런 사례에서 네. 30살쯤에 그럼 그만두고 이제 도전을 시작했는데 네. 로스쿨 바로 들어가서 그 이후 이제 인터넷에서 뭐 저 오탈자라 그러는데 네네. 5번 시험을 봐서 안 됐다. 그럼 아, 37이거든요. 오탈자라고 하군요. 예.
그러면 이 오탈자의 경우는 네. 28부터 30살 때까지 2년 네. 기업에서 일한 네. 경력 외에는 네. 다 비는 거예요. 네. 그럼 37에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네. 현실적으로는 진짜 힘들다. 예,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일단 모르긴 몰라도 일단 네. 37에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행이랄까 그 네. 블라인드를 공공기관들은 확실히 네. 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이번에 들어온 신입분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37인가 38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경우는 네. 이제 블라인드 진짜 확실하네요. 블라인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서 네. 그 공공기관은 한번 그래도 노려보실 수 있는데 네. 잘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 이런 곳에서 37에 이제 신입으로 간다. 경력으로는 사실 2년밖에 안 되니까 그 경력 그것도 너무 옛날 경력이고 하니까 네. 뭐 쳐줄지 약간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만만치만은 그쵸. 않아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가 누구가 배치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용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요즘은 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확실히 경향은 네. 좀 젊은 사람들 네.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시험 문제도 있고 네. 아무래도 36, 7살이 시험 문제 푸는 것보다 네. 30살이 시험 문제 푸는 게 조금 네. 더 체력적으로나 네. 그럴 머리가 수 더 있기 유연하기 때문에 때문에. 예. 슬프지만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로스쿨을 늦게 들어갔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기업이나 유수 기업들은 또 배치되어 있는 경쟁자들의 스택이 만만치 않을 거고 네. 어린 나이에 빨리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은 어떤 아직까지는 관료주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법무팀에서 수직적인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결정하는 사실 중요한 요인이 나이일 수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네. 경력직을 뽑는다는 데 있어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그냥 내려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37, 8을 신입으로 받으면 네. 이미 그 회사에서 뭐 못해도 5년 이상 네. 뭐 빨리 들어왔으면 한 10년을 일한 네. 과차장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약간 애매하죠. 위에 네. 자체가 네. 본인들이 이제 팀부장 이런 중간 네. 관리자 스스로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네. 확실히 블라인드라 열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네. 기업 선택의 폭은 어떻게 보면 좀 공공기관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로스쿨을 먼저 준비하고 나중에 기업을 도전하시는 거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게. 물론 뭐 네. 기업을 먼저 하시는 걸 반대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네네. 아닌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참 이 현실이라는 벽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먼저 기업을 간 다음에 그걸 간다 할 때는 네. 결국 염두에 둘 거는 그 로스쿨 입학처 사람들은 이걸 네.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리고 로스쿨 입학처 사람들은 나중에 얘가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 음. 합격할 것인가 생각할 것이고 네. 내 입장에서는 이 학교를 들어가서 네.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기업에서 일을 해봤다라는 이 네. 경력이 나중에 내가 어떤 로펌이나 네. 네. 못해도 부티크 어떤 특정 분야를 전문을 하는 그런 네. 네. 부티크 펌들에서 나를 뽑을 때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기업이라면 가셔야죠. 네. 가셔도 되죠. 정확히 네. 말하면 가셔서 한 2, 3년 일하고 네. 그리고 로스쿨을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그 커리어인데 네. 그게 아니라 설령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네.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딱 뭐 그게 노무가 됐든 어떤 국제 통상이 됐든 뭐 네. 저작권이 됐든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이 업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네.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무직으로 뭐 네. 대기업을 한 2년 다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누가 와서 상담하면 네. 그건 좀 잘 생각하시는 게 어떠냐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팀도 어떠한 법무팀을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요즘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법무 업무를 정말 좁게 깊게 할 수 있는 법무팀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적인 법무팀의 업무를 2년 동안 하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뭐 네. 메리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게 로스쿨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할 네. 메리트인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중소기업 법무팀에서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제 법무팀을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네. 대기업으로 법무팀으로 한 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 법무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좀 이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세상 모든 일이 네. 불가능은 없죠. 네, 불가능은 네. 없는데 네. 그 저희가 결국 어떤 확률이나 네. 가능성을 놓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뭐 그리고 또 그게 20대 중반 정도면 네. 뭐 막말로 1년 버린다 네. 셈치고 어떤 뭐 일을 자기가 심지어 장사를 해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인데 네. 일단 그런 어떤 가능성이나 확률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네. 대기업 법무팀도 아니고요. 네. 대기업의 인사 네.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시면 그게 뭐 경력직들 이직 하나하나를 무슨 뭐 회장이나 사장이 다 간섭하진 않겠지만 그럼 현실적으로 결국 이제 인사 뭐 실장 정도 되는 사람 또는 그 아래 실무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오너가 뽑을 때랑 네. 이런 중간 관리자, 그 인사실장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뭐 또는 인사본부장이라 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중간에 관리자인 거잖아요. 네네. 중간 관리자랑 오너가 의사결정할 때 제일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오너는 그냥 내 결정으로 끝인 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뭐 흙수저고 아무런 배경 없고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네네. 내가 얘 마음에 들으니 뽑아서 네. 뭐 내가 얘를 전무에 꽂을 거야. 네네. 그거 뭐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뭐 그냥 자르면 되는 거고 네. 막말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본부장이든 실장이든 뭐 실무자든 간에 그 중간 관리자는 네. 누굴 뽑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네. 너 왜 이런 애 뽑았어라고 할 때 자기한테 음. 책임 추궁이 그렇죠. 돌아오거든요. 네. 예. 그때 그러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가장 디펜스하기 편한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안정적인 스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뽑았는데 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하면은 네. 그래도 욕을 안 먹는 건 네, 아니겠지만 그렇죠. 덜 욕을 먹을 텐데 네.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아무 어떤 그게 없는데 네. 정말 제가 재산을 걸고 뭐 네. 보장합니다. 이 친구 네. 잘할 겁니다 해서 뽑았는데 못하거나 사고를 쳤다. 네. 그럼 왜 그랬어 할 때 이제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인사 그 실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중소기업 법무팀에서 일을 했어요. 네. 지원자가 2명 있는데 네. 중소기업 법무팀에서 일을 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네. 또는 이제 대기업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 이렇게 한 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할 때 중소기업 법무팀에서 일했다는 사람을 네. 뽑아야 하느냐 뽑을 네. 것이냐 상대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음. 왜 가능성이 낮냐면 이제 우선은 요구하는 롤이 달라요. 아, 다르군요.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네네. 저도 잠깐 뭐 있었던 네. 거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징이 뭐 요즘은 대기업도 안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네. 말은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네. 예, 대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획 업무도 하면서 뭐 네네. 회계 업무도 하면서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네. 하더라도 분장이 잘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것도 네. 그 어떤 기본적으로 그 부서 단위 내에서 뭔가 네. 좀 남의 업무 뭐 옆에 팀의 업무를 조금 도와준다거나 맡는 그 정도일 네. 거지 아예 그 전반적인 걸 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이건 물론 장점일 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은 팔방미인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기업도 뭐 그런 면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업무 분장이 그래도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저도 이제 들은 네. 거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 확률적으로 어떤 그 특정 분야만을 반복적으로 해서 잘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네. 팔방미인형을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되냐? 네. 어차피 우리는 요 부분만 시킬 건데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어떤 기업 문화 이런 부분도 좀 아무래도 다를 것 같아요. 예, 특히 네. 그 내수 기업은 또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연봉도 세고 네. 매출액의 앞자리 단위수 자체가 아예 다른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죠. 죄다 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기본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중소기업 법무에서 그걸 굳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네, 아니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는 네.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게 뭐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제 네. 로펌을 근무하다가 네. 네. 대기업을 갔다가 다시 어떤 로펌을 가든 뭐 이제 이런 경우는 네. 뭐 또는 이제 대기업 근무를 하다가 또 다른 어떤 네. 대기업이나 뭐 업종을 바꿔서 한다는 네.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긴 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법무를 시작했는데 대기업 법무로 이직한다. 이 네. 부분은 아마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여기서의 이직이라는 말은 이미 네. 경력 이직을 뜻하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네. 경력 이직을 뜻하는 거면은 이제 중소기업 법무팀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5년 네. 또는 7년 일을 네. 하고 가는 건데 근데 중소기업 법무 3년, 5년, 7년의 경력을 참 냉정하게 본질적으로 그 대기업 법무팀에서 네. 필요로 하느냐? 음. 라는 측면에서도 그럴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네. 다만 규모로만 따지면 중소기업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다. 네.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 나름의 어떤 그 법률적인 부분이 관계되는 또는 어떤 네. 되게 유니크하거나 뭔가 되게 네. 필요한 거다.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규모 자체는 똑같은 중소기업이어도 네. 어떤 특정 분야에서 되게 어떤 뭐 두각을 나타내고 네네. 있거나 유망하거나 네.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이 규모 뭐 작은 거 그건 관계없이 얘가 네. 이 안에서 법률적인 걸 충분히 했겠다.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얘기는 다르죠. 근데 그거는 네. 사실 전통적인 중소기업보다 똑같이 뭐, 규모는 작더라도 그쵸. 오히려 어떤 일부의 스타트업, 다도 네. 아니고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려 모든 스타트업은 아니고 네. 일부의 스타트업 중에서 차라리 있으면 좀 뭐 혹시 있을지 음. 모를까. 근데 어떤 저희가 중소기업 하면 전형적으로 네. 생각하는 제조업의 네. 하청이 사실 네. 우리나라에 상당수이지 않습니까? 그쵸. 뭐 네. 퍼센테이지까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네. 법무팀은 사실 네 그렇게 네. 확률이 높을까는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대기업을 빼놓고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 두 군데를 붙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루틴한 법무팀의 업무, 스탠다드 업무를 하는 거고, 스타트업은 정말 파생되는 현 산업에 있지 않은, 그래서 새로운 법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기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고 도전하는 대기업들도 많거든요. 어, 저거 조금 되네? 저거를 그냥 우리가 가져와 버릴까? 혹은 우리가 그냥 저 기업을 M&A를 해버릴까? 그랬을 때 거기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흡사합병이 되면은 그분은 또 그 법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커리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고요. 네. 그 다만 이제 동의하고 네.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첨언을 좀 네. 하자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법무팀을 따로 둔다. 이건 애초에 사실 많지는 않을 수 있고 네. 그거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도 애초에 스타트업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그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네. 거니까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굳이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제가 돌아가서 선택을 네. 한다면 전 당연히 후자를 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네. 뭐 인터넷에 누가 가끔 그런 글들도 이제 올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20대 부자인가요? 100대 부자 네네. 안에는 이제 자수성가해서 올라간 사람이 지금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네. 일본만 하더라도 네. 대표적으로 이제 손정희 지금 네.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이 네. 대기업 못지않게 성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말씀처럼 거기에 이제 합병해서 엑시트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더 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망할 수도 있지만 네. 잘 되면 그 스타트업 자체가 대기업이 되거나 네. 아니면 대기업의 어떤 뭐 자회사나 거기에 편입의 네. 가능성이 열려는 있는데 네. 그게 어쨌든 하나의 어떤 선택지로서 고려할 만한 정도는 되는데 네. 제로는 아닌데 근데 되게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중소기업으로 네. 시작해서 현재 꼭 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뭐 대기업이나 상당한 규모의 기업으로 음. 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그 6, 70년대 당시에 중소기업이었던 데가 지금의 이런 아주 큰 기업으로 뭐 성장한 그런 경우는 있어도 네. 최근에 뭐 80년, 90년, 뭐 2000년대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소위 전통 산업에서 어떤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네. 게 과연 얼마나 있나 음. 그런 면에서도 제가 만약에 탄다면 네. 저는 차라리 굳이 둘 중에 따진다면 스타트업을 탈 것 음.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산업의 특성하고 산업의 발전 속도, 기업의 발전 속도도 법무팀 입사자로서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네. 근데 인 것 그거는 같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꼭 네. 법무팀 입사자만이 아니라 네.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어느 기업을 가지고 네. 어느 직군을 고민을 하시든 네.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옆에 대표님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그 SRT가 네, 네, 2000년 중반에 굉장히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네, 기세가 아주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희 신입 사원들도 네, 그렇고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사실은 뭐 당신은 하고 있냐 하면 참 네,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5년, 네, 못해도 10년 뒤 정도는 내다봐야 된다. 네, 예, 그게 이제 10년, 왜냐면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네, 네, 그거예요. 제가 25살에 만약 입사를 했다. 네, 10년 뒤면 네, 35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근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20대 중반에 입사는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지간하면 첫 어떤 사회생활을 뭐 빨라도 20대 후반, 네, 뭐 네, 보통은 이제 30 전후로 시작한다 하는데, 네, 그럼 거기서 10년을 더 해볼게요. 네, 40이에요. 네, 40에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하거나, 네, 뭐 구조조정을 내가 당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로 옮길 수 있을 거냐. 그거 진짜 애매하거든요. 네, 예, 근데 10년 정도 되면은 이게 사람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예언의 영역이 아니라 네, 예측의 영역이지 네,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이나 일주일 뒤의 일은 누구도 네, 예측 못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네, 굉장히 이런 다이나믹한 사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10년 정도의 흐름은 안 보인다는 건 솔직히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거짓말이거나 또 본인이 약간 냉정히 말해 게으른 걸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사람들 다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오진 않았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10년 뒤에도 안 올까? 올 10년 거라는 뒤엔 거죠, 확실히 결국. 오죠. 예, 네, 그러면 내가 직장을 지금 선택하는 게 네, 지금 잘 나가는 기업, 1년 뒤에 잘 나갈 음, 기업이 아니라 음, 이왕이면 네, 그걸 뭐 저희가 무슨 엘빈 토플러도 아니고 네, 그걸 뭐 완전히 예측은 불가능하다 네, 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나름의 어떤 네, 10년 뒤에 전망을 한번 해보고 네, 예,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법무팀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무와 산업, 기업을 고를 때도 꼭 트렌드를 봐서 현재 지금 흥하는 기업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킨 기업이 아니라 10년 뒤에 정말 매출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멘토님 오늘 이렇게 법무팀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한 얘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뻔한 얘기들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이제 법무팀을 희망하고 있는 많은 취준생분들께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저도 좀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서 네, 되게 좀 낯설긴 했지만 네네, 되게 잘 해주시고 또 네,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느낌도 있는데 그걸 되게 잘 이해하고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되게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어, 저 같은 경우도 벌써 한 네, 이제 이렇게 슈퍼루키를 와서 이런 걸 하니까 네, 한 10년 전에 막막했던 기억이 다시 네, 한번 네, 떠올라서 새삼 좀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로스쿨 졸업하고 처음에 네, 면접을 볼 때까지 제가 36곳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거의 광탈했죠. 그때 네, 뭐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뭐 개인 사무실에 고용 네, 변호사건 뭐 네, 로펌이건 뭐 기업이건 나오는 대로 전부 다 넣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35번째까지 뭐 네, 서류에서 다 떨어지니까 네, 이게 하다못해 면접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쵸, 네, 떨어지면 다음번엔 잘하자 이런 생각이라도 네, 드는데 뭐 그때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네, 들었고 개인적으로 어떤 자존감, 자괴감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누구나 좀 그런 과정은 지금 우리나라의 냉정한 현실에서 그거는 좀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네, 원하는 좋은 직장의 수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36번까지 해서 이제 떨어지고 네, 나니까 이제는 진짜 개업을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정말 뭐 아예 차려볼까 별의별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이제 다행히 뭐 그 다음에 면접이 하나씩 어떻게 네, 잡히고 어떻게 네, 어떻게 해서 제가 한 60번 아, 전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정확히 50 몇 번째인가 이렇게 네, 넣어서 겨우 중소기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데 참 그래서 남들 얘기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 네, 들어오는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참 너무 힘든 거다 보니까 이게 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로스쿨을 나오고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더라도 네, 심지어 요즘 같은 때가 아니라 저는 벌써 제법 옛날에 이제 그걸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첫 면접을 보기까지
6번 정도는 네.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힘들고 뭐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네네. 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네. 않을 수 없겠지만 참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나만 특별하거나 내가 특별히 못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네.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슈퍼루키 같이 이런 채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현직자들의 그런 이제 네. 현실적인 얘기나 그런 여기서 올라오는 뭐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빠른 판단을 하시는 부분도 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말씀드린 게 거기에 좀 도움이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커리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나 컨텐츠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플래닝을 세워보시는 게 시작점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슈퍼루키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